안녕하세요. 무기익히 제작하고 있는 임성범 기자입니다. 오늘은 올해 대한민국 최대 방산 전시회인 서울 아덱스 현장에 왔습니다. 올해는 어떤 새로운 무기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현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특수개발 2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병규 책임연구원입니다. 현재 저희 이번 아덱스에서 전시되고 있는 현대위아 RCW 제품 라인업을 이렇게 지금 라인업을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모델은 7.62mm RCWS고, 그리고 옆으로 보게 되면은 10.7mm RCWS, 그 저 끝에 40mm RCWS 대형까지 지금 라인업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특수개발 2팀에서는 RCWS 관련해서 플랫폼화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체계든지 바로 장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플랫폼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떤 체계든지 그 체계에서 맞는 요구사항에 맞는 RCWS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AI가 요새 화두기 때문에 AI 기능을 지금 RCWS에 탑재를 해서 사람과 차량에 대한 탐지를 하고 있고, 그 탐지에 따라서 여러 객체가 탐지가 되면 그 여러 객체 중에 하나만 원하는 표적을 지정을 해서 추적을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7.62mm는 소형 RCWS로서 지금 위축 기반으로 구동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12.7mm와 40mm 같은 경우에는 사축 기반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그 화기에 따라서 저 장착 크레들만 바꾸면 12.7mm든 40mm든 어떤 화기의 장착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12.7mm 같은 경우에는 소형 전술차에 실제로 저희가 군에 납품해서 군 활용성 적합성을 인정을 받았고요. 더 작은 소형 차량에도 혹시 탑재가?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 이제 차량까지는 되고요. 근데 지금 현재 다목적 무인 차량이든가 그 이하의 이제 어떤 로봇계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탑재가 가능한 저희가 초소형 또 모델이 있거든요. 여기 전시품은 없지만 울트라 라이트 모델이라 해서 초소형 경량화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권총이라든가 5.56mm 전용으로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도 기술을 다 주고 있는 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일 것 같아요. 운행 중에도 공격이 가능하고 정차 중에도 공격이 가능한 그런 안정성일 것 같은데, 그 안정성을 어느 정도로 저희가 좀 일반인 분들이 조금 느꼈을 때 안정성 이 정도다라고 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에 탑재가 돼서 이 고가의 장비를 멈춰서만 쓸 수는 아니거든요. 실제 기동하면서도 사격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안정화 정밀도가 이제 1mm 라디안이라고 해서 한 1km 거리 내에서 1m 범위 내에서 이제 그 타겟이 맞춰질 수 있는 범위, 그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기동하면서 50km로 기동하면서 사격도 했고요. 지금 1km에서 사이즈 1.1m 곱하기 1.1m 사이즈의 한 50% 정도는 명중을 장비가 되겠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탄은 또 이제 데드론이 워낙 이슈이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준비하고 계신 거나 내용. 네, 탄약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때 의견이 나왔던 게 비록 이제 입마를 살상하거나 어떤 시설을 파괴하는 용도도 있지만, 요새 난로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드론에 대한 방어에 대한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는 이제 추가적으로 아직 실험 중에 있지만 이 RCWS만으로도 드론을 잡는 거를 지금 이제 사격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요 40mm 같은 경우는 탄종의 ABM 탄이라고 있습니다. 공중 폭발탄이라고 있는데요. 드론이 날아가는 선도고리를 적용을 해서 미리 가서 사격을 해서 격추시키는 그런 탄조까지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용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뭔가 방어용이나 데드론 방어용, 공공시설 방어용이나 이런 식으로 좀 비살상용으로도 민간을 통해서도 좀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부분도 혹시 좀 예, 있습니다. 하드킬로 가서도 하드킬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간의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트리머, 끈이 달려있는 그런 탄이 있고, 아니면 텅스텐 자탄이 들어가 있어서 아예 물리력으로 이제 드론을 파괴하는 탄이 있거든요. 이렇게 탄종이 구분이 돼서 이 40mm를 이용해서 저희가 현재 사격은 스트리머 탄 같은 경우 지난 23년에 정부 상대로 시연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안전성 때문에 지금 텅스텐 볼탄 같은 경우는 살상연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월 말이나 1일 정도에 한번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솔직히 유명한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콩스버거라든가
EOS 이런 업체도 있지만 저희도 이제는 그 업체들보다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충분히 따라왔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제 군이 이제 너무 전력화된 게 너무 늦었기 때문에 신속 시범 사업으로 했던 이 장비를 군이 빠르게 전력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기술들이 여기에 관련된 기술들이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시야를 돌리면 그쪽으로 총구가 지향되는 것처럼 그런 모든 그다음에 아니면은 얘를 매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원거리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다양하게 이미 기술은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군이 이제는 이제 그 전력화 이후에 다양한 방법을 업체와 소통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기술을 가지고 RCWS에 대한 준비를 전 세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야지만 앞으로는 방산이 국내 시장만으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해외 수출까지도 고려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대위아에서 근무하는 이봉수 책임이라고 합니다. 먼저 CIWS-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IWS-2는 대한민국 해군이 개발 중인 근접 방어 무기 체계로 함정에 장착되는 최후의 방어 무기입니다. 기존 대한민국 해군 함정에서 사용 중인 20mm 팔랑스와 30mm 골키파인 CIWS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LIG 넥스원이 CIWS-2 전체 체계사이며 현대위아는 함포 체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장은 30mm 게틀링건이 채택되어 있으며 중량은 10톤, 발사율은 분당 4,200발이 되겠습니다. 향후 충남급 호위함 및 한국형 구축함 등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해군 함정을 요격하는 미사일이나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 이런 것들을 이제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함정을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이제 방어 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IWS가 그러면 이제 RCWS랑 좀 가장 큰 차이점 좀 어느 부분이 있을지. RCWS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격형 무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CIWS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어형 무기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공격형으로도 추후에 발전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을지. 지금 그 방위사업청이나 이제 해군에서는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드론에 대한 공격이 상당히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 CIWS-2를 조금 이제 성능 개량해서 이제 군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드론을 좀 타겟으로 이제 공격형으로 조금 성능 개량하려고 이제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함포를 개발하고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1999년도부터 이제 함포 이제 사업적으로도 이제 저희가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 초반에는 5인치 함포를 이제 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5인치 함포는 이제 이순신함 아시죠? 이제 구축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최초 배치가 되었고, 이제 구축함 이후에 이제 광개토, 구축함 3, 세종대왕함을 비롯한 구축함,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호위함들, 그렇게 지금 이제 계속 생산을 하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가 76mm 함포가 있습니다. 저희가 2001년경부터 개발을 시작을 해서 2007년, 8년도에 개발 완료를 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유도탄 고속함,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PKMR이라고 참수리급 함정에 이제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저희 현대위아는 5인치 함포, 76mm 함포, 지금 개발하고 있는 CIWS-2 이렇게 함포에 대한 시리즈화를 이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5인치나 76mm 함포는 아무래도 이제 공격형 무기다 보니까 뭐 대함이나 대공 사격 이런 위주로 이제 사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CIWS는 방어 무기다 보니까 이제 그 미사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발사율이 이제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인치 함포는 분당 발사율이 분당 20발, 76mm는 분당 발사율이 분당 100발입니다. 하지만 CIWS는 분당 4,200발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76mm 대비 발사율이 이제 42배나 더 큰 이제 무기 체계죠. 그래서 이
발사율이 이제 높은 이 CIWS를 이제 개발하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좀 개발간에 이제 애로사항은 있었지만 이제 현대비아에서 이제 개발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LIG하고 협력을 해서 현재까지 개발을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충남급 그 호위함이라고 있습니다. 울산급 배치 3거든요. 이제 거기에 지금 CIW2가 장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위사업청에서 지금 개발하려고 이제 검토 중인 한국형 구축함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이 CIW2는 그 근접 방어 무기 체계로서 이제 탑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CIWS2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함정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근접 방어 무기 체계입니다. 이제 군함이 만들어지게 되면 뭐 미사일이나 아니면 기존의 76, 5인치처럼 공격형 무기도 있어야겠지만 함정을 방어하기 위한 최후 방어 수단이 이제 CIWS2가 이제 무조건 장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방위사력 발전을 위해서 이 무기 체계를 뭐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성능 개량을 좀 해서 이제 향후에는 이제 수출까지도 이제 될 수 있도록 체계사하고 협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LIG 넥스원에서 항공유도무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고균 수석 매니저입니다. LIG에서 이번 아덱스에 가장 메인으로 들고 나온 무기 체계가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있는 무기 체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보시고 있는 이쪽은 대한민국 영공을 장악하는 항공무장 체계를 소개하는 존입니다. 한국형 전투기인 KF-21 개발에 따라서 국산 항공유도무기가 개발되고 있거나 사업화 단계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앞에 보시는 것은 적의 핵심 표적을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하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은 해상 표적을 또 원거리에서 신속하고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공대함 유도탄입니다. 그리고 양쪽 뒤에 있는 것은 이제 군의 작전 유연성과 비용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듈러 미사일을 LIG 넥스원에서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KF-21의 블록 1은 항공기의 기본 성능과 또 항공기의 기본 공대공 무장 통합을 목표로 지금 블록 1이 가고 있고요. 이제 블록 2에서는 공대지 무장이 추가가 되는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우리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이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은 32년까지,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은 33년까지 개발이 완료가 돼서 이제 블록2에 추가적으로 무장이 장착될 예정이고요. 더 나아가서도 또 34년에는 공대함 유도탄 장착 가능합니다.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뿐만 아니라 단거리 공대공,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역시 해외 도입 무기 체계의 성능은 우수하고 가격은 저렴한 가성비 있는 무기 체계를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꼭 소개해주고 싶다, 이거는 좀 같이 보면서 얘기해주고 싶다 하시는 무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제일 저희가 자체 투자하면서 앞으로 발전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모듈형 두 가지 미사일인데요. 1000파운드와 250파운드급. 이 자체 투자하는 이 미사일들이 어떤 방향으로 더 개선돼서 발전해 나가는지 기대하고 보셔도 좋습니다. 모듈형 미사일 중 어떤 게 기존 미사일과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단적으로 보시면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은 대지 타격을 하는 무기 체계고, 공대함 유도탄은 공대함을 타격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각각 따로의 무기 체계라고 한다면 저 옆에 있는 1000파운드급 순항 유도탄은 대지 임무를 할 때는 IIR 탐색기, 대함 임무를 할 때는 RF 탐색기 교체만 가지고 작전을 운용하는 데 유연하게 쓸 수가 있고요. 모듈화하다 보니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비용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3040 시대가 되면 이제 유무인 복합 편대가 가고 이렇게 미래 전장이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기에 장착 가능한, 더 나아가서는 KF-21의 스텔스 내부 무장 창이라든지 그런 형상과 무게에 먼저 중점을 뒀고요. 그 안에서 최대한의 작전 효율성을 나올 수 있도록 성능을 분석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수출 가능성이나 그런 전망도 어떻게 보고 계신가도 좀 궁금해요. 사실 이번 아덱스도 그렇지만 아덱스 전부터 해외 업체에서
많은 문의가 오고 있고 언제 개발이 되고 언제 전력화해서 양산이 될 수 있는지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통상 개발이 완료되고 우리 군이 쓰고 있는 전력화 장비를 구매하는 문의가 많지만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무기체계에 대해서 얼른 도입해서 쓰고 싶다는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형 전투기인 KF-21이 개발됨에 따라서 앞으로 수출 문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KF-21이 수출되면서 우리 항공무장들이 패키지로 공대지, 공대공, 공대함, 더 나아가서 다양한 무기체계들이 같이 패키지로 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운용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점검 장비라든지 그런 모든 분야들을 표준화해서 운용하기 쉽고 효율성 있게 갈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IG 넥슨 중형 무인기 체계 개발단 사업팀장 윤남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뒤에 MUCP라고 이제 뒤에 드론이 한 대가 있는데 네. 이 드론이 굉장히 눈에 들어와요. 간단하게 어떤 기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MUCP, 미디엄 언맨드 에어크래프트 커먼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중형 무인기 공통 플랫폼. 30kg의 임무 장비를 장착을 하고 이륙을 하게 되면 3km에서 80km 반경 내에 5시간 운용하는 감시 정찰용 드론을 만들고 있는데 제 뒤에 보시는 드론이 바로 그 드론이 되겠습니다. 이 드론의 특징은 수직으로 이착륙을 합니다. 수직 이착륙을 하는 기체들 중에 뭐 10시간도 비행하는 이런 기체들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체들은 밑에 장착할 수 있는 무게가 한 15kg 정도밖에 안 돼요. 이 30kg을 들고 5시간 비행할 수 있는 기체는 저희가 지금 처음 만들어 보고 있다. 또 세계적으로 그러한 드론이 현재까지 식별되는 드론이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신속 연구 개발에 제작업체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배드로, 항제밍 이런 거에도 상당한 기술 발전이 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드론은 지금 제밍에 대해서 대응책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GPS도 듀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항법 제어 장치도 이중화가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위에 항제밍을 위한 안테나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따가 인터뷰 끝나고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위에 항제밍용 안테나가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IG 넥슨에서 만들고 있는 드론은 어떤 강점이 있고 어디에서 특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우리 LIG 넥슨이 드론을 만들고 있는 거는요, 작은 드론에 있어서는 국산화율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 왼쪽으로 작은 드론이 전시되어 있는데 저 친구는 국산화율 95% 이상을 달성을 하고 있고요. 제 바로 뒤에 있는 이 중형 무인기 공통 플랫폼의 기체는 아직까지 국산화율은 조금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국산화율을 높여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린 드론은 한 28년 이후에 좀 잘 개발이 된다면 28년 이후에는 아마 우리 고객들이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옆에 있는 이제 소형 드론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쪽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이동 한번 해볼까요? 예. 먼저 소형 정찰 타격 복합형 드론입니다.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정찰과 타격 임무를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정찰을 하면서 표적이 획득되면 표적을 화력 지원 부대에다 제공을 해주고 긴급한 표적은 직접적으로 내장된 탄약을 이용해서 자폭 공격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까 대드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드론이 공격을 할 때는 제밍을 하거나 어떤 해를 가해도 파괴시키지 않는 한 끝까지 영상을 추적해서 타격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드론은 사실 드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드론보다는 하부에 장착되어 있는 40mm 유도 로켓이 중요합니다. 이 40mm 유도 로켓은 미래 보병 부대의 전력화가 될 무기체계인데요. 이것을 드론에서 운용해보자라는 이 발상 전환을 통해서 드론용 유도탄으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하늘을 나는 과정에서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런 경우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그렇게 압력으로 발사시키는 무기체계는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충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체계는 추진 로켓이 발사를 시키기 때문에 무반동입니다. 그래서 반동 없이 발사가 되기 때문에 드론에서 운용하는데 발사시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있는 기체는요, 소형 드론의 데이터 링크, 여러 대가 움직일 수 있는, 비행할 수 있는 데이터 링크와 더불어서 운용자의 업무를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객체를 AI로 분석을 해서 추적하고 인식하는 드론이 되겠습니다. 미래 전장에서 더 중요한 일은 지상에 있는 UGV, 하늘에 있는 UAV, 수상에 있는 USV, 물속에 있는 UUV, 우주에 있는 위성까지 체계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연동이 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2배, 3배 발휘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 모든 무인 체계가 연동이 되면 그 승수는 무한정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유무인이 아니라 유인에서부터 무인의 숫자는 한정없이 늘어날 거거든요. 이것들이 잘 통합되는 기술이 최고의 기술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우주로부터 물속까지 모든 체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지금은 위성으로부터 물속까지 통합과 연동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항공사업부에서 첨단 엔진 사업팀을 맡고 있는 김종호 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이는 엔진은 1400마력 터보프롭 엔진인데요. 이 엔진은 MUAV라는 무인기 체계를 목표로 해서 현재 국가연과 함께 개발하고 있는 엔진입니다. 금년 말 정도가 되면 CJ1호기가 출고돼서 지상 시험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엔진은 이제 비행 시험을 통해서 검증이 돼야지 완전하게 이제 개발이 종료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엔진은 이제 지상 시험을 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한 개발의 중간 정도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언제든 비행 체계가 준비가 돼서 비행 시험을 할 수 있을 때 비행 시험을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미리 준비를 해놓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상 시험을 잘 마무리하고 나서 비행 시험까지 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제 PwC사에서 만들고 있는 PT6라는 굉장한 글로벌 베스트셀러 엔진이 있는데요. 그 엔진보다 조금 더 추력이 좋고 효율이 좋은 엔진으로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이 엔진은 개발이 완료되면 MUAV라는 무인기 또는 현재 KT-1과 같은 훈련기에 장착할 수 있는 프로펠러형 엔진입니다. 개발이 잘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이는 엔진은 좀 작은데 저게 2분의 1 스케일이라서 그렇지 실제로는 저거의 2배 정도 사이즈인데요. 5,500파운드 터보팬 엔진이고 유무인 복합 체계에서 유인기와 함께 작전을 하는 무인기 탑재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엔진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연과 함께 개발하고 있고요. 이 엔진도 내년 초 정도에는 CJ1호기가 출고돼서 지상 시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F-21보다 국산 엔진으로 가장 먼저 비행을 하는 기체는 지금 준비되고 있는 적국산 무인 탐지기가 맞습니다. 될 수 있는. 맞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유무인 복합 체계가 이제 미래 전투 체계로서 굉장히 저희가 빠르게 확보해야 되는 체계인데요. 현재는 이제 항공기와 관련된 기술들은 많이 성숙이 돼 있기 때문에 KF-21도 준비가 돼 있고 무인기 체계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엔진 개발이 먼저 사실은 선행이 됐었어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제 무인기 체계는 이제 해외에서 엔진을 일단은 도입해서 시험을 하고 있고요. 이 엔진이 개발이 다 잘 되면 그 해외 엔진 대신에 국산 엔진을 장착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완전한 무인기 체계 국산화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내부에서 좀 어떤 얘기가 나오셨을지 어떤 좀 소감이 있으셨을지 네, 저희가 사실은 엔진 개발을 최근에 시작한 건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엔진 개발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5,500파운드 엔진과 같은 경우는 2010년대 중반부터 사실은 요소 기술들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엔진의 개발의 필요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아직 사회적인 여건들이 성숙되지 않아서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거나 인력이 투입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기간이 길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셔서 인터뷰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엔진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빠르게 개발해야겠다는 니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에 발맞춰서 개발을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더 국가적인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끔 환경이 마련된다면 저희가 더 빠르게 개발을 해서 지금 해외 엔진들을 더 빠르게 교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끝에 보이시는 엔진은 첨단항공 엔진이라고 불리우는 24,0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KF-21 후속 모델에 장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아직은 개발을 준비 중이고 27년도에 개발을 착수해서 2040년까지 약 3.3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첨단항공 엔진은 현재는 2분의 1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보다 2배 정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KF-21에는 G사에서 개발한 F414라는 엔진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엔진은 이제 F18에도 쓰이고 있는 엔진이어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에서 검증된 엔진인데요. 앞으로 KF-21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나갈 텐데 현재 4.5세대에서 이제 5세대급 전투기로 거듭나려면 사실은 거기에 완전한 스텔스 기능이 장착이 돼야 되는데 스텔스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제 외부의 스텔스 도료라든지 이제 내부 무장창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항공기의 중량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추력이 증가된 엔진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데 현재는 414보다 더 추력이 높은 엔진은 글로벌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예전처럼 또 해외에 돈을 주고 해외에 개발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5세대 스텔스와 관련된 기술들은 해외에서 기술 이전이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돈을 아무리 줘도 그 기술들을 확보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첨단항공 엔진 5세대급으로 반드시 국내 독자 개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들을 정부라든지 여러 업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어서 현재 이 사업이 27년부터 착수가 되는 걸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항공 엔진 저희가 언제쯤 실물로 좀 보고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국방 응원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5,500파운드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초에 CJ-로기가 출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출고 행사를 아마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때가 되면은 아마 실물 엔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엔진은 지상 시험을 하는 엔진이고 실제로 이제 무인기에 장착이 돼서 비행 시험을 하는 것은 2030년대 초반으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5,500파운드 엔진의 진정한 비행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아쉽게도 이제 첨단항공 엔진은 그거보다 시기가 조금 더 늦습니다. 그래서 30년대 후반 정도에 이제 비행 시험을 할 수 있는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 물론 출고 행사를 비슷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30년대 후반부에 실물 엔진을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시는 엔진들을 다 마찬가지긴 한데 사실 국산화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단순하게 이제 엔진을 설계하고 제조해서 이제 시험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소재단부터 국산화가 필요합니다. 소재가 국산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해외로부터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산화 개발을 하고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완전한 국산화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소재를 완전하게 국산화하는데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국가연에서도 여러 소재 과제들을 발굴해서 물론 엔진 개발과 병행해서 소재 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엔진 단가를 100이라고 봤을 때 50% 이상이 엔진 소재 비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엔진 소재를 국산화하지 못하면 국산화율이 50%를 넘지를 못하는 게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엔진 소재까지 전부 국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100% 다 국산화를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일부 표준 품목을 글로벌하게 이제 상업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EL이 저촉받지 않는 표준 품목 일부를 제외하고는 소재단부터 완제 엔진까지 전체적인 국산화를 다 할 예정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국산화율은 아마 80% 후반대, 잘하면 90%대까지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상 무기 체계에서부터 함정, 그다음 항공기까지 모든 무기 체계들을 다 국산을 해왔는데 사실 유일하게 국산화되지 못한 품목이 항공 엔진이거든요. 그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저희가 빠르게 무기 체계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엔진은 좀 검증된 엔진을 구매하고 항공기 체계만을 국산화하는데 좀 전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엔진을 개발하지 못하면 사실 더 나은 항공 무기 체계도 개발할 수가 없게 되는 환경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엔진 국산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엔진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많은 예산들이 투입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인내심이 그것을 기다려주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좀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예산과 그다음에 인력들이 잘 투입될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관된 정책,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무인 복합센터 체계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지현 수석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저희 이 차량은 다목적 무인 차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구매 사업을 위해서 시험평가를 완료한 상태이고 시험평가 중에 고장 없이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정부의 수주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다양한 기능과 기능을 활용을 통해서 우리 군의 전력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장비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보시는 장비는 국내 군의 요구사항에 만족함을 위해서 개발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 장비는 미국과 나토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 개발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보시는 차량은 전기 추진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장비이고 이 장비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추진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전장에서 다양한 활용도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생각을 하셨는지. 3명이 운영하는 병력이 필요한 장비를 1명이 운영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을 해서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다양한 용도가 적용이 되어 있고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력 절감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에서 보듯이 다양한 임무 상황에서 병력 손실을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병력 절감 위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인명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뒤에는 그런트를 봤을 때 뒤에 공간이 되게 넓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저기에 인원을 수송한다거나 아니면 물자로 수송한다거나 그런 작전도 혹시 가능한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 이 장비는 무인 차량을 활용해서 유인 임무를 도와줄 수 있는 멈티 운영 개념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재함을 활용해서 다양한 물자, 환자 수송, 그다음에 다양한 임무 장비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재함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두 기체에 비해서 제일 뒤에 있는 기체는 앞도 뚫려 있고 궤도형으로 좀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다른 건지 얼마나 좀 다른 건지. 맨 끝에서 보시는 장비는 궤도형 차량은 고객의 요구사항에 좀 더 맞게 해서 조금 더 험야지 주행에 적합할 수 있도록 궤도형 장비가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운영 개념과 목적은 동일한 컨셉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양한 미션 페이로드를 올릴 수 있는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공격용 장비, 필요시에는 지원용 장비, 수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적재가 가능한 다양한 다용도, 다목적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유무의 복합 전투 체계를 좀 더 확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무인 차량과 다양한 임무 장비들이 호환이 돼서 최소한의 병력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양한 멈티 시스템,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등을 적용해서 한 사람이 최소한 10대 이상의 장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가르는 바는 무인 차량이 유인 차량의 선두에 서서 유인 차량을 보호하고 유인 차량이 운영하는 인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인 차량이 선두에 서서 운영할 수 있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해서 인명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